몇 년 전 나는 서울의 한 오피스텔로 이사를 갔다. 회사와 가까운 위치에 있고 시설도 훌륭해서 만족스러운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이사 첫날 짐을 정리하면서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창문 밖에서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오싹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냥 기분 탓이라고 여기고 넘기기로 했다. 며칠 후 새벽 2시쯤 되었다. 갑자기 이상한 소음이 들려왔다. 무언가 긁는 소리 같았다. 벽 너머에서 나는 소린 것 같았지만 벽을 살펴봐도 아무 이상이 없었다. 다시 잠을 청했으나 그 소리는 계속해서 반복되었다. 그날 밤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나는 옆집에 사는 이웃을 만났다. 20살 중반으로 보이는 남학생이었다. 나는 그에게 어젯밤 소음에 대해 물었다. 그러나 그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대답하며 미안해했다. 오히려 그가 살고 있는 쪽이 빈집이라고 했다.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딱히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하루는 회사에서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돌아왔다. 문을 열자마자 싸늘한 공기가 느껴졌다. 마치 누군가 다녀간 것처럼 방이 뒤집혀 있었다. 불안한 마음에 CCTV를 확인했지만 그 시간 아무도 드나든 기록이 없었다. 동네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어 결국 사건은 미궁에 빠지고 말았다. 그렇게 몇 주가 흐른 어느 날 피곤해 지쳐 잠들고 말았다. 한밤중에 이상한 기분에 눈을 떴다. 잠결에 익숙한 방에 벽지 무늬가 눈에 들어왔다. 그때였다. 벽에 기이한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나는 심장이 멎을 듯한 공포감에 사로잡혔다. 그것은 분명 사람이었다. 하지만 어둠 속으로 스며들듯 사라졌다. 필사적으로 전등을 켜고 주변을 확인했지만 방 안에는 나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날 밤 이후로 나는 어떤 결심을 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몇 날 며칠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나는 결국 그 오피스텔을 떠나기로 했다. 이사를 하루 앞둔 날 옆집 남학생이 찾아왔다. 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내게 말을 걸었다. 어떻게 그 방에서 지냈어요? 원래 그 방엔 아무도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알고 보니 그 방은 몇 년 전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던 곳이었고 이후로 아무도 거주하지 않았다고 했다. 물론 이사 후 나는 그곳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다. 설마 그 말이 사실일까? 그날 이후 나는 다시는 그 오피스텔과 관련된 연락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에야 그곳에 관한 소문을 들었다. 그 방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 이상한 경험을 했고 쉽게 방을 빠져나가곤 했다는 것이었다. 결국 그 사건은 내게 큰 영향을 주었고 다시는 알지 못하는 곳으로의 이사를 쉽게 선택하지 않게 되었다. 그 기억은 여전히 내 머릿속 깊이 남아있으며 종종 한밤중에 감각적으로 되살아나곤 한다. 그리고 지금도 그 오피스텔이 여전히 불길한 기운을 내뿜으며 그곳에 있다면 또 누군가 그 방에 살게 될지도 모른다. 두 번째 이야기.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한 공포썰을 소개하려고 한다. 이야기는 서울 외곽의 조용한 마을에서 시작된다. 이 마을은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오랜 세월 동안 묘한 사건들이 빈번히 일어난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주인공인 이수연은 대학교 방학을 맞아 이 마을의 오래된 할아버지 집을 방문하게 된다. 어릴 적 방학 때마다 왔던 익숙한 장소였지만 10년 만에 다시 찾은 그 집과 마을은 왠지 모르게 음산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수연은 할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시절의 좋은 추억을 되새기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첫 번째로 이상한 일은 밤 늦게 시작되었다. 방에서 잠을 청하던 수연은 창밖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희미하게 들리는 여성의 웃음소리였다. 감미롭지만 동시에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그 소리는 수연을 소름 돋게 했다. 창문을 열고 밖을 살펴보았으나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다. 수연은 피곤함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다시 잠에 들었지만 그 밤은 불안감으로 가득 찼다. 다음 날 수연은 마을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어릴 적 친구였던 민재를 만나게 된다. 민재는 마을에 대해 알고 있는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나둘 늘어놓았다. 이 마을에서는 절대 밤에 밖을 돌아다니면 안 돼. 오래된 전설에 의하면 언덕 끝에 있는 낡은 저택에서 밤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진대. 그 경고를 듣고 더 이상 궁금증을 무시할 수 없게 된 수연은 그 밤 민재와 함께 저택을 찾아가 보기로 결심한다.
완벽히 밝지 않은 달빛 아래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다. 낡아 빠진 저택은 나무들이 우거진 작은 숲속에 숨겨져 있었고 가까이 갈수록 수연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었다. 문이란 문은 다 썩어 무너질 듯한 그 집은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아무에게도 발견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두 사람은 후레쉬를 켜고 천천히 저택 내부를 둘러보았다. 돌아다니다 발견한 것은 오래된 가구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사진들, 그리고 빛이 거의 들지 않는 방 안에 놓인 큰 거울이었다. 그러나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저택 중앙에 놓여있던 낡은 피아노였다. 피아노 건반 하나하나에 인정할 수 없는 힘이 담겨 있는 듯 보였고 그것이 소리를 내기만 해도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다. 갑자기 주변의 모든 것이 정지한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때였다. 피아노가 혼자서 연주를 시작한 것이다. 깜짝 놀란 수연과 민재가 뒤로 물러섰을 때 거울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두 사람은 끔찍한 용기를 내어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보았고 그 안에서 섬찟한 장면을 목격했다. 거울 속에서는 하얀 소녀가 무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으며 그녀의 뒤로는 마치 과거를 투영하는 듯한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어른거렸다. 소녀는 입을 열어 말을 걸었고 마치 수연과 민재가 이곳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처럼 보였다. 목소리는 낮고도 꾸밈 없는 톤으로 들려왔고 그녀는 집의 비극적인 과거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몇 세대 전 이곳에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 집은 원혼들에 의해 저주를 받게 되었다고 했다. 이야기를 들으며 점차 실감을 느낀 후 사람은 더 이상 이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들은 소녀에게 출구를 물었고 그녀는 깊숙한 방 안쪽에 숨겨진 비밀 통로를 가리켰다. 수연과 민재는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왔고 다시는 그 마을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 서울로 돌아온 후 수연은 그날의 경험이 꿈이었기를 바랐지만 모든 것이 너무나 생생하게 남아있었다. 인터넷에 그날의 일을 써 내려가자 놀랍게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다른 사람들의 댓글이 쏟아졌다. 그 집에서는 여전히 불가사의한 일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수연과 그 글을 읽은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언젠가 그 집의 저주가 다시 깨어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 밤 수연은 또다시 창밖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웃음소리를 듣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공포썰이 화제를 모으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소름 끼치고 기억에 남을 만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수년 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공포의 야간 고속버스에 관한 실화입니다.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서울에서 구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설렘 반 두려움 반이었지만 곧 혼자 서울 생활에 익숙해졌다. 가끔 부모님이 계신 고향에 내려가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나는 야간 고속버스를 애용했다. 밤새 편하게 자고 나면 아침에 목적지에 도착하니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했다. 그날도 어김없이 나는 주말을 맞아 부모님 댁에 가기 위해 금요일 밤 고속버스를 예약했다. 출발 시간이 가까워져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다. 나는 차표를 확인하고 승차장으로 향했다. 버스는 이미 여러 승객들로 가득 차 있었고 나는 빈자리를 찾아 앉았다. 버스는 정시에 출발했다. 엔진 소리에 잠시 안락함을 느끼며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친구들과 메신저로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하고 미리 다운로드해둔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짙게 깔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주변 승객들도 하나둘씩 잠에 들기 시작했고 곧 버스 내부는 거의 정적에 가까운 상태가 되었다. 어느덧 나도 스르르 눈이 감기기 시작했을 때 문득 찬바람이 느껴져 잠에서 깼다. 에어컨이 켜졌나 하고 생각했지만 버스 내부는 꽤 따뜻했다. 그런데도 왠지 모를 한기가 느껴져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때였다. 몇 칸 뒤쪽에서 누군가 나를 끈질기게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봤지만 어둠 때문에 누군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희미한 조명 아래서 보이는 건 뭉뚝한 그림자뿐이었다. 신경 쓰지 말자며 다시 몸을 추스르고 잠을 청했다. 하지만 등 뒤로 느껴지는 그 시선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강렬해지는 듯했다. 결국 참지 못하고 다시 뒤를 돌아봤을 때 그 그림자가 조금 더 가까워져 있었다. 놀란 마음에 재빠르게 앞을 돌아보았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문득 중학교 때 들었던 괴담이 떠올랐다. 밤중에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얘기였다. 혹시 이 상황도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끼며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뒤를 봤다. 그때 깨달았다. 그건 사람이 아니었다. 형체가 점점 선명해지면서 얼굴 없는 존재가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피곤한 나머지 헛것을 본 게 아닐까 자문했지만 그 강렬한 시선은 확실히 존재했다. 그 순간 벨소리가 울리고 버스는 중간 휴게소에 도착했다. 나는 재빨리 짐을 챙겨 버스를 나섰다. 바람을 쐬자 한결 나아지긴 했지만 아까의 그 경험은 잊을 수가 없었다. 잠시 후 버스로 돌아갈 때 문득 뒤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괴담이 머릿속을 스쳤다. 나는 정신을 붙들고 그대로 앞만을 보며 버스에 올랐다. 다시 출발한 버스 안은 아직도 어둑했다. 나는 자리로 돌아와 조금 전에 일이 꿈이었기를 바랐다. 그러나 자리에 앉자마자 등 뒤에서 싸늘한 기운이 엄습했다. 그 존재가 여전히 나를 노려보고 있다는 걸 느꼈다. 이제는 도망칠 곳도 방법도 없었다. 꼭 눈을 감고 있어야만 할 것 같았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어느새 도착했다는 안내 방송이 들려왔다. 나는 서둘러 내릴 준비를 했고 버스 안에서의 기억은 모두 떨쳐버리려 애썼다. 집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은 따뜻하게 나를 맞아주셨다. 불안했던 마음이 어느새 진정되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청하는데 또다시 그 싸늘한 시선 2000장의 어둠 속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후로 나는 절대 야간 버스를 타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나만의 기분 탓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평소처럼 생활했지만 가끔씩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계속해서 그 시선의 주인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무엇을 원했는지 알지 못한다. 단지 확실한 건 그 존재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생각뿐이다.